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며칠 전 한 어르신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조용히 입을 떼셨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보내줬는데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해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억울함보다도 허탈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퇴직금의 일부를 단 한 번뿐인 자식의 결혼을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족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지만 돌아온 건 세무조사 통지서 한 장이었습니다. 어리둥절했죠? 내가 벌어서 내가 자식에게 준 돈인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 질문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에 법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머니가 손주에게 아무 말 없이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자금 흐름 분석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얼마나 자주 보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반복되면 의심의 근거가 되고 한 번의 송금이라도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선했지만 흐름이 의심받고 기록이 없으면 그 선한 의도를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설명이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집 마련을 돕고 손주의 교육비를 보태주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조사 사유로 바뀔 수 있는 세상.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안 걸려요. 나는 큰 돈 안 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큰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또는 명확한 증빙 없이 주고받는 돈이 더 위험합니다. 생활비를 보낸 것도, 용돈을 준 것도 정확히 왜 그 돈이 오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증여로 처리돼 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으로 보낸 돈도 그 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친구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알고 나면 피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조사받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다 내 인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당신의 선한 의도를 지켜주는 지혜가 되어줄 겁니다. 그 일을 겪은 어르신은 지금도 말끝마다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 말 안에 담긴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요즘은 그 당연했던 마음이 법의 잣대 앞에서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2세의 이창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창수 어르신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퇴직금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아들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따로 문서를 쓰지도 않았고 계약서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족으로서 마음을 담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라는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돈이 증여 의심 거래로 감지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수 어르신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번 돈을 내 자식에게 준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지금의 세무 시스템은 그 질문의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대답합니다. 지금은 왜 보냈는가 보다 어떻게 보였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은 국세청이 인공지능 기반의 자금 흐름 추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단순히 얼마를 보냈는가 보다 어떤 흐름으로 오갔는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창수 어르신처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은퇴자의 계좌에서 갑자기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그 돈이 자녀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다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상 거래로 분류합니다. 더구나 사전에 증여세 신고가 없고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서류가 없다면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창수 어르신은 이후 몇 개월에 걸쳐 세무서에 불려다니며 자금 출처와 송금 이유를 해명해야 했습니다. 수첩에 메모했던 것들을 꺼내고 아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고 이체 내역을 인쇄해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준 사람은 나인데 해명하는 것도 나였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받았으니 말이죠. 아들은 미안한 마음에 여러 번 사과했고 어르신은 괜히 도와준 건 아닐까 하는 후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 하지만 지금은 가족끼리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가는 돈도 이제는 모든 거래 중 하나로 인식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한 행동이 세법 안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경계가 더 촘촘해졌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를 모두 살펴봅니다. 과거처럼 한 번에 크게 보낸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나눠서 송금한 경우에도 위험 요소가 됩니다. 예컨대 1천만 원을 나눠서 보냈다고 해도 일정 기간 안에 반복된 거래라면 시스템은 계획적인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흐름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을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해명은 늘 내 몫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식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도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 보다 그 행동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지 내 돈이니까라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세상. 결국 내 선한 의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그냥 용돈이에요. 생활비 좀 보탠 건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보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대체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 양혜숙 씨도 그랬습니다. 대학생 손주가 혼자 자취를 시작하자 혜숙 씨는 손주 계좌로 매달 100만 원씩 송금을 했습니다. 등록금, 보조, 생활비, 월세까지. 손주가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장학금 재심사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장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외부 지원금이 장학금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손주의 장학금이 줄어들게 되었고 학교 측은 추가로 해당 지원금의 출처를 요구했습니다. 혜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할머니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요. 그 말은 누구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 돈이 왜 들어왔는지, 누구의 의도였는지, 어떤 명목이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지속적인 외부 증여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역시 같은 구조로 판단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자주, 정기적으로 비슷한 액수가 송금됐다면 그 자체가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든 용돈이든 목적이 선하더라도 흐름이 증여처럼 보이면 그걸 입증하는 건
전적으로 송금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책임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생활비예요. 힘들다길래 보탰어요. 이렇게 말은 쉽게 나오지만 입금한 통장에 생활비라고 적지 않았다면, 문자 메시지 한 줄도 없다면 그 설명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1천만 원도 안 줬어요. 네, 맞습니다. 증여세 공제 기준이 10년간 5천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그건 단 한 번에 주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천만 원씩 5년을 보냈다면 총 5천만 원이지만 매년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은 이 금액들을 쪼개지 않고 전체 흐름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단발성 송금보다 반복 송금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생활비라고 주장하려면 상대방 계좌에서 그 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됐다는 흔적까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투자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국세청은 그 흐름을 보고 생활비가 아닌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조사와 과세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패턴이고 기록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지금 세금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그럴듯해 보이는 흐름을 가장 먼저 잡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액이 작든 크든 거래가 단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모든 송금의 이유를 남겨야 합니다. 간단한 송금 메모, 문자 한 줄, 입금 날짜와 관련된 기록. 그것만으로도 나중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떤 용도였는지,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선한 의도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흔히 법이 마음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법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내가 도우려는 그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만 잠깐 빌려주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자산의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잠시 돌려놓는 일. 우리는 이런 일을 대개 신뢰의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미성년자일 때 주택을 그 아이 명의로 사두거나 손주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저축해주는 일, 혹은 형제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실제 관리와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지금 이 모든 행동은 명의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세법은 명의신탁을 엄연한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과세는 물론이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66세 김정자 씨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정자 씨는 손주가 대학에 입학하기 훨씬 전부터 매년 200만 원씩 손주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저축해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학자금으로 쓰라고. 혹시 자녀가 어려워져도 그 돈만큼은 아이에게 쓰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소하려고 상담을 받던 중 해당 통장이 손주의 재산으로 분류되면서 정자 씨의 입소비 지원 대상 자격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더불어 손주 측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분류돼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까지 받게 됐습니다. 정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건 내 돈이었고 아이를 위해 모아둔 건데요. 그러나 실제로 통장의 명의는 손주였고 입금 내역은 모두 정자 씨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관리 권한도 정자 씨가 아닌 손주 쪽으로 설정되어 있었기에 실소유자 증명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정자 씨는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없고 설명도 못하고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에서 벌어집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실제 자금을 자신이 부담한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혹은 차명 보유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과세로 끝나지 않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는 수천만 원의 세금은 물론 과태료와 추징금을 함께 부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냥 믿고 이름만 빌린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인데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의 세법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은 신뢰가 아닌 구조를 보고 감정이 아닌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명의와 실제 소유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결과는 법적으로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왔지만 오히려 가족 사이일수록 더 분명히 정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 명의로 무언가를 하려면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아둔 돈을 쓰지도 못하고 내가 마련한 자산을 설명하지도 못한 채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예전엔 편이었지만 지금은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단지 과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 신뢰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십시오. 이름을 빌려준 자산이 있다면 그 이유와 흐름을 정리해두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내 이름으로 남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은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것. 지금은 그걸 먼저 아는 사람이 더 안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첫 번째는 돈을 보낼 때 반드시 이유를 남겨두는 겁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송금한 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72세 김영자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몇 달간 생활비를 조금씩 보냈다고 해요. 문제는 계좌 이체는 꾸준히 됐지만 그에 대한 어떤 설명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금자명은 그저 김영자였고 문자도 통화 기록도 따로 메모한 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금액이 1,400만 원쯤 되자 국세청에서는 10년간 5천만 원 증여 한도를 넘길 우려가 있다며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내 자식 도와준 게 죄냐며 억울해했지만 문제는 왜 도와줬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는 흐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셔야 할 건 아주 단순합니다. 돈을 보낼 때는 이체 메모란에 생활비, 교육비 일부, 대출 상환 보조라고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혹은 문자로 이번에 병원비 좀 부담스럽다며 그래서 도와줬어라고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AI 자금 추적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는 송금 내역 하나하나가 자동으로 구조화되어 기록되고 왜 보냈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황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한 줄의 메모가,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습관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만 습관 들이면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다음에 돈을 보낼 때 꼭 한 번만 해보세요. 이번 이체, 교육비로 도와주는 거야. 다음 달에도 필요하면 말해줘. 이 한마디를 남기는 게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자녀가 갑자기 세무 상황에 휘말리더라도 부모가 남긴 메모 하나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줄의 습관,
메모하는 습관이 앞으로의 수많은 오해를 막아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송금이라면 반드시 흐름을 남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부터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는 75세 박정수 어르신. 처음에는 그냥 도와준다는 마음이었지만 어느 날 국세청에서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송금 내역이 합산되면서 5천만 원 증여 한도를 넘겼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어르신이 당황했던 이유는 단 하나,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식이 힘들어 보여서 혹은 손주가 학원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흐름의 증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매달 보낼 예정이라면 간단한 계획서라도 적어두시고 금액과 날짜, 보내는 이유를 종이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확실하게는 간단한 차용증이나 금전거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은 단순해도 됩니다. 몇 월 며칠 자녀에게 100만 원을 보냄. 용도는 생활비. 필요시 일부 상환 예정. 이 한 장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년 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복된 호의입니다. 마음은 주기 쉬워도 그 호의를 보호하는 건 습관과 기록입니다. 세 번째, 1천만 원 이상을 보낼 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자에겐 2천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공제 한도가 예전에 준 돈까지 모두 합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8년 전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준 적이 있다면 지금 주는 돈도 함께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대출 상환, 주식 거래, 금융 이체 내역 등 거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은 예전과 달리 사람처럼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숫자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세무서, 시청의 마을 세무사 제도 또는 동네 세무 상담실도 활용해 보세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큰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명의만 빌려주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즉시 정리하세요. 명의 신탁, 즉 이름만 빌려주는 자산 등록은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두고 주식이나 예금을 관리하는 경우, 혹은 손주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해두는 경우, 부동산을 친척 이름으로 잠시 옮겨놓은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이게 나중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지거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주 명의로 5천만 원짜리 펀드를 만들어 놨던 69세의 이선미 어르신은 손주가 성인이 된 후 그 돈을 현금화하려다 출처 소명 문제로 세무소환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준 건데 왜 그 아이가 문제를 겪어야 하냐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증여로 혹은 탈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명의는 꼭 본인의 것으로 정리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이유와 흐름을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마음보다 흔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은 서류나 문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도와줬더라도 그 흔적이 없으면 오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받은 돈을 나중에 상환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거나 형제자매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단지 세무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를 보호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문자 한 줄, 간단한 계획서,
이체 메모 하나만 있어도 좋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여러분의 진심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훗날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그 깊은 마음, 가족을 아끼는 그 애틋한 사랑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이제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 기록이 여러분의 진심을 설명해주는 언어가 되고 미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단 한 줄의 메모, 단 한 통의 문자라도 남겨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평온하게, 가족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문장은 남고 마음은 잊히지만 메모는 남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때의 상황을 되짚어보려 할 때 우리가 남겨둔 단 하나의 흔적이 진심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운 말 한마디보다 중요한 건 그 말을 어디에 남기느냐입니다. 문서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으며 단지 통장 메모 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흔적들이 모여 결국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인생의 발자국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고 기록을 남긴다 해도 여전히 놓치기 쉬운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면서도 실수하기 쉬운 마지막 3가지 꼭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준 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세무에서는 말보다 근거가 중요합니다. 빌려준 거라면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상환 일정이나 금액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속 약속이 아니라 문서상의 약속으로 남겨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둘째, 가족끼리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세무상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간 자금 흐름은 더욱 민감하게 살펴보는 영역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는 추후 오해나 갈등으로 번지기 쉽고 그 갈등이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더 조심스럽게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셋째, 그냥 현금으로 주면 아무도 모를 거다라는 오해입니다. 요즘은 금융정보와 부동산 정보, 심지어 보험, 카드 사용까지 AI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설픈 현금보다 정당한 이체와 분명한 기록이 더 안전합니다. 이처럼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실수 하나가 나중에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앞서지 말고 기록도 함께 남기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친구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공감 가는 이야기와 함께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혜로운 친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